안녕하세요. 이장노무사입니다. GS 1기 주말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본 수업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OT를 먼저 진행할 건데요. 자, 이제 2022년도 그 수업 그 일자가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월 14일 토일이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 3일 그리고 9월 4일 해서 토일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에 입문을 하셨는데요. 또는 뭐 이제 작년에 좀 안타깝게 떨어져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종 결론이 뭐죠? 합격이죠. 몇 점으로 떨어졌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자신을 아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내 자신이 이제 그 내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 것인지, 또 내가 공부하는 습성이 또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그동안에 그 이런 거죠. 운동을 갑자기 하려면 어떻게 되죠? 버겁죠. 예를 들어서 1km 안 달린 사람이 갑자기 달리라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두 바퀴 좀 뛰다가 지쳐버리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또 대학교 때 좀 공부를 좀 더 하셨고 하면은 머리 두뇌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험 전략적으로 공부할 때 좀 접근성이 좋은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안 했어. 대학교 때도 좀 술 좀 먹고 놀았어. 또 직장 그래도 그나마 공부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다 날라갔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과거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지금 현재는 완전히 리셋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가지고 아, 이거 이만큼 하면 합격을 하겠지? 하다 보니까 안 돼. 불안해. 흔들려.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에 대한 그 적정한 평가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 본인도 그렇게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합격을 하는 것보다는요, 불합격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본인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GS 1기와 그리고 GS 연기의 차이점이 있고요. 또 1차 커리와 2차 커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1차 공부로 할 것인지 또는 2차 공부를 할 것인지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공인노무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1차는 좀 쉬워요.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1차 조금 하고 그리고 다시 2차로 돌아서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게 가장 공식적인 건데 이제 시간이 안 되고 그리고 평소에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 즉 두뇌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왜 이렇게나 어려워?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1차 시험 앞둬가지고 1차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시간이 없거나 생각보다 암기가 안 돼. 그래서 1차 시험을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률이요, 한 50% 내외예요. 평균 됐을 때 지금까지.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합격률 한 50% 내외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1차 커리를 갈 것인가 2차 커리를 갈 것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면요. GS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 생들도 위해서 아예 법을 하나도 모른다는 전자에서 모든 내용을 제가 다 다룹니다. 물론 1차 커리와 2차 커리에서 최종적으로 문제 출제 유형은 틀려요. 1차 커리는 일단 25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 20문제 정도가 법령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개가 이제 판례의 결론 정도 묻는 거예요. 판례의 결론 정도. 자, 그리고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예문을 내는데 맞는 예문 만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틀린 예문 만드는 게 좋아요? 틀린 예문을 만들면 품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 경향이 정답형을 묻는 것보다는 오답형을 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답형을 묻는 게 한 20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정답형을 묻는 게 그게 한 3문제 정도 되죠.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령 깔고 그리고 판례 결론 알고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출 문제 중에서 틀린 지문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틀린 지문들. 지금 우리가 올해 이제 시험이
30회죠, 30회, 31회, 31회 시험이거든요. 30년 동안 지금 시험 문제가 누적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된 것들, 그리고 오답으로 기출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만 봐도 1차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공부하면요, 2차 공부에서 완전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법리를 다 꿰차고 있고, 그리고 판례 법리를 다 암기를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문장력을 갖춰가지고 답안 구성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로 공부를 하다가 1차 조금 하고 다시 2차로 넘어가시는 건데, 처음부터 1차를 한다면 2차 공부 베이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2월 달에 1차 커리를 다시 하는데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시면은 요의 책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요의 책에서 이제 1차에서 빠진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해당 지문에서 정답형 지문 제가 체크 다 해드리고, 그리고 해당 지문에서 오답으로 기출되는 그 어절들 있죠. 그것들을 제가 이 지문들이 어떻게 오답으로 변형이 되는지 거기까지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설령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듣는다 하더라도요, 남들이 한 문제 푸는데 뭐 한 1분 걸린다. 그럼 본인은 한 10초, 20초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또 그 유해책과 그 연계가 되고 또 판례 일정 부분들을 제가 넣어놓기 때문에 난이도로 치면은 한 1.5차 정도 그 난이도로 제가 그 2월 달에 1차 기본 이론 강의를 다시 하니까요. 혹시라도 2차 베이스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2월 달에 진행되는 그 1차 커리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S 연기 그리고 일기의 차이점인데요. 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6회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판례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원리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도 좀 주요 판례들은 제가 판서로서 사실관계를 일정 부분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커리가 22회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판례집이 이제 나왔죠. 그 강의에서 보면은 1월에 그 가제본으로 출간될 예정을 했는데요. 책이 노1 그리고 노2 이렇게 해서 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출판사 통해 가지고 서점에 입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원고 집필이 조금 늦어지고, 그리고 평일반 같은 경우는 이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학원 관계자분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학원 측에서 이제 가제본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해당 책이 여러분들 원래 출간이 되면 이게 가격이 한 45,000에서 한 5만 원 사이쯤 될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참 착해요. 예, 학원 관계자님이 좀 힘을 쓰셔가지고 가격이 거의 원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원도투 합쳐가지고 21,000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었으니까 수업 들으실 때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또 참고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제 커리를 들으셨다 하면은 판례집은 작년에 제가 나간 그 판례집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나갈 때 페이지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하니까 구매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강의 계획서 한번 볼까요? 자, 강의 계획서 보면 이제 교재는 노동법 요해가 주 교재고요. 그리고 판례로 푸는 노동법, 이게 이제 가제본으로 출간이 되었으니까 해당 책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GS 연기 때는 리걸 마인드 형성이 우리가 강의 목표였는데, GS 연기 과정을 들으셨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형성된 그 리걸 마인드를 이제 실제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장착했다고 보시면, 이제 일기 과정에서는 이 하드웨어를 운영을 하셔야 되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장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집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판례 법리들을 어떻게 법리에 적용을 해서 사안 검토까지 할 것인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판례를 통한 사례별 논점 그리고 사안 해결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되고, 일을 하고 나서 GS2기 때 실전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답안에 반드시 현출해야 되는 키워드 중심 암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미 늦었습니다. 키워드 위주 중심 암기는 연기 때 끝났어야 되고요. 일기 때는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GS 일기 때 답안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남들은 막 주라고 쓰는데요. 자기는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좀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감은 뭐지?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공부를 못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는 상대적인 거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이 답안지를 그렇게 잘 쓴다. 그러면 이분들은 1년, 2년 공부를 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초, 중, 고, 또 대학교 그때 공부를 지금 답안지를 못 쓰시는 분보다 이미 이전부터 뭔가 공부를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정말 최소한도 암기만큼은 일기에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공이 좀 되신 분들은 이 키워드 중심의 암기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판례 이거 스캔해 주세요. 이거 판례 결론하고 근거를 여러분들 언어로 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판례 암기 자료를 제가 나눠드리죠. 이렇게 판례 암기 자료를 나눠드리는데 이 판례 암기 자료는 유해책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다 같습니다. 최신 판례 내용들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거의 다 같아요. 그래서 연기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판례 암기 자료가 한 120페이지 내외입니다. 물론 여백 처리도 있는 상태에서 120페이지 내인데 해당 내용이 논점별로 출제 가능한 대부분의 판례 법리들을 제가 그냥 다 뽑아가지고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20페이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숙지를 하시는데 이 중에서 거의 뭐 스캔해서 달달 쓰세요. 이런 부분들은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부르타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현출할 수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치가 얼마야? 120페이지만 달달 잡자. 그러면 요해책은 두껍잖아요. 유해책은 한 700여 페이지 됩니다. 이 두꺼운 이유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또 1차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법이 분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노동법은 책이 기본적으로 여러 개 있죠. 교수님 기본서도 있고요. 강사님들 수험서 있고 판례집이 있고 또 사례집이 있고 또 개중에는 서브노트도 또 있습니다. 또 판례 암기장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다시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딱 한 권만 보시면 돼요. 딱 한 권. 기본서 한 권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서 한 권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능력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커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력만 기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암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법리를 꿰차고 리거마이를 통해서 답안 작성을 어떤 흐름으로 답안 작성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짜집기만 잘하시면 돼요. 짜집기 능력. 2차 능력은 짜집기 능력입니다. 근데 그 짜집기 능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가장 핵심인 판례를 여러분들이 다 때려잡아야 돼요. 판례 암기만 되면 답안 작성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은 제가 일단 연기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판서로서 주제별 로드맵을 먼저 잡아드리고 그리고 요해책을 가지고서 다시 주요 내용을 체크해드리고요. 그리고 판례집을 통해서 실제 사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런 문제에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넘기시면요. 스토리는 두 문자 제공인데 제가 이제 연기 때는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리고 두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한 3번씩 이렇게 다 암송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일기 때는 이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제가 좀 스킵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을 거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시간 투자를 해서 암기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코학습법을 통한 주요 내용 현장 암기인데 이게 이제 스토리 있는 두 문자 제공과 연계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판례 암기를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요, 판례를 예를 들어서 답안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답안지가 보통 그 한 페이지에 22줄이 들어가거든요. 22줄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줄에 22자 정도를 우리가 보통 쓰는데 그 답안지 기준으로
반 페이지 암기하시는데요. 여러분들 10분 동안도 10분이 뭐야? 그거 한 반 페이지 암기하시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 암기하시는 분들은. 문장 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으니까 따로 암기를 하겠다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따로 암기를 하겠다 그 생각은 버리시고 제 수업 들을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암기를 합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중 암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가 이걸 따로 공부하겠다. 예,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어학학원 다니시면 어학학원에서 이제 강사님이 먼저 선창하고 뒤에서 후창하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뭐뭐뭐 암기하세요 하면은 암기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암기를 좀 끝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절대 혼자 암기할 시간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쪽지 시험을 통한 핵심 사항 체크인데 이제 여러분들 그 주말반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일주일 동안 나간 그러니까 우리가 2회를 나가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거 다 쓰기 어렵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선택사항으로 좀 드릴 거고 다만 이제 좀 아침에 좀 일찍 올 수 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 가로넣기 또 판례 테스트 자료를 드려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쓰긴 좀 어렵고 그 뒤에 제가 이전 주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제가 다시 메모로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서 복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기를 하시고 또 이제 제가 그 복기 내용 중에 별 표시한 게 좀 있어요. 그 별 표시한 것은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가로넣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로넣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가로넣기는 여러분들의 사고를 끊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 암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제가 스캔을 해라. 그러면 그것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다 암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결론 그리고 이 결론이 도출된 근거를 여러분들 언어로 쓰셔도 좋습니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쓰셔도 무방한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넣기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다만 그게 좀 어렵다 싶을 때 그때 제가 인위적으로 가로넣기를 한 거니까 여기서 최소한 이 정도는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례 암기를 하실 때 가로넣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가로넣기는 보충적인 방법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가로 무시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볼 텐데 모의고사는 제가 노원노트 끝날 무렵쯤 해가지고 50점짜리 배점으로 해서 2번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채점은 당연히 제가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뭐 남자다 보니까 전화번호 그냥 막 공개합니다. 전화번호에 대해서 저는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공부하시던 그 책 내용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제가 그 적당한 시간대에 제가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릴 거고요. 가급적이면 당일이나 그 다음 날쯤에 아마 연락이 갈 거고요. 뭐 이게 뭐 일주일까지 걸린다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할 때 단순하게 헛갈려 가지고 이게 이건가요 저건가 이런 질문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 것들을 주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글을 쓰다 보면 길이 굉장히 길어져요. 또 제가 말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는지 제 자체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해가 안 돼서 상담을 드리는 거는 제가 상담 전화를 보통 드려요. 상담 전화. 그리고 상담 전화 드릴 때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상담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제 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한 시간에 상담 전화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답안 작성 샘플 자료가 있는데
뭐 첨삭 내용 들어가 있는데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죠?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강의 계획서 그 강의 진도표 보시면은 뭐 22에 맞춰가지고 강의 진도표를 맞춰놨는데 이거는 사실 100% 지키기 좀 어렵고요. 진도가 좀 밀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남는 시간에 우리 답안 작성 샘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이거 하기 전에요. 제가 원래 그 작년까지는 연기 일기 때 기초 입문 그 내용으로서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OT 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그 기초 입문 무료 특강이 있어요. 기초 입문 무료 특강.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제가 3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노동법을 들으시면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맥이 좀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1강으로 헌법과 노동법, 그리고 2강으로 민법과 노동법, 3강으로 형법과 노동법 이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법학원 여러분들 무료 그 특강 강좌 보시면은 이장훈 노무사의 기초입문 무료 특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헌법이나 민법, 형법 내용을 길게 이제 일기 때는 설명을 못 하니까 반드시 기초입문 특강 3강으로 된 내용을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동법에 관련된 제반 그 기초 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 작성 샘플 요 내용으로 이제 OT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일기 때 모의고사 본다고 했잖아요.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답안 작성 설명 안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를 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답안지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답안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답안지 내용을 보시면은 줄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나눠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거기처럼 줄이 있는데 이 줄이 몇 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줄입니다. 22줄이고요. 여기에 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칸이 목차를 쓰는 난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쓰는 난이 이제 대목차가 있고 그리고 중목차가 있고 소목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차를 쓰는데 일단 대목차는 무조건 여기다 써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소목차 여기다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목차를 정말 세분화하게 되면 목차가 하나 또 나와요. 반목차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반목차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중목차를 어디에다 쓸까요? 목차란에 쓸까요? 아니면 본문란에 쓸까요? 여기에 다 쓰면 좀 보기 힘들잖아. 그거 어떻게? 여기다 쓰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 목차는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렇게 있는데 이 첫 칸에 뭘 쓴다? 대목차와 중목차까지 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란에 뭘 쓴다? 소목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반목차까지 여러분들이 쓰면 무방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 칸에 본문을 쓸 때 이 한 칸에 몇 자가 들어가냐면 22자 내외가 들어가야 됩니다. 22자. 글자 크기. 어떤 분들은 글자를 너무 작게 써가지고요. 한 27자, 8자 들어갑니다. 그럼 페이지가 안 나와요. 분량이. 반드시 이건 지켜주셔야 돼요. 글자를 작게 쓰신다. 그러면 22자 내외. 글자를 너무 커가지고 한 18자 들어가게 한다. 그럼 교수님이 성의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건 지켜주세요. 이건 룰이에요. 철칙이에요. 22자 내외로 쓰세요. 자, 그리고 글씨를 쓸 때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자를 쓰면서 속도가 나온다. 정말 좋죠. 근데 그렇게 쓰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너무 정자로 쓰면서 페이지를 못 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약간 흘려 쓰면서 페이지를 충분히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씨를 흘려 쓸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22자.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글씨는 빨라져요. 근데 이쁘지가 않아요. 글자를 만일에 여러분들이 흘려 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지켜주세요. 글자를 흘려 쓰는데 왼쪽으로 흘려 쓰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흘려 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뭐 대생 같은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하듯이 손목을 약간 오른쪽으로 눕혀가지고 오른쪽으로 흘려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흘려 쓰시면 글자가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대목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논점을 정리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관련 법리죠. 근데 이 관련 법리는 출제 문제에 따라 가지고 변형이 되는 거죠. 목차 내용이 주제에 따라서 다 변형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안의 검토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결론이죠. 그럼 이제 분량을 우리가 얼마를 써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종전입니다. 과거에는 이 페이지가, 답안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냐? 22페이지였습니다. 22페이지였다가 이 22페이지라니까 물리적으로 이걸 다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글자를 우리가 보통 사이즈를 22자 정도 되게 들어가게 써야 되는데 한 줄에 뭐 한 15자 들어가게 뭐 정말 이만하게 씁니다. 너무너무 큼직하게. 포인트가. 자, 그리고 어떻게? 이 목차간에 있어서 다 띄고요. 단락간에 다 띄고. 한 페이지에 이게 그 원고를 쓴 건지 그림을 그린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답안지가 너무나도 이렇게 좀 그 여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으로 답안지를 우리가 합격한 분들 그 답안지 분량을 봤더니 보통 16페이지 정도 쓰면 적당하다라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개정을 합니다. 개정이 아니라 이제 변경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를 변경을 하는데 공단에서 변경을 하는데 얘를 15페이지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런데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니까 문제를 쪼개요. 100점 만점에 우리가 문제를 25점 기준으로 하면 4로 쪼개잖아요. 자, 그런데 15예요. 4로 안 쪼개지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페이지 분량을 내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바로 페이지 변경이 들어갑니다. 다시 바로 그 이듬해 변경이 가가지고요 16페이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페이지로 확정이 된 이후에 변함없이 계속 해당 그 시험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합격하려면 16페이지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격하려면 16페이지를 써야 돼.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2페이지, 나는 아무리 써봐도 3페이지를 못 넣는다. 그럼 저는 합격 못하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배점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100점, 잠깐만. 우리가 합격점은 몇 점이죠? 60점이죠. 평균 내면. 자, 그러면 이게 4문제 기준으로 25점 4문제 기준으로 타 과목 같은 경우에는 50점, 25점, 2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4문제를 한다면 25점 기준에 몇 점을 맞아야 되죠? 15점을 맞아야 되겠죠. 문항별 점수를 만일에 50점이면 50점짜리 문제는 3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균 대에서 60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4페이지를 썼을 때 25점입니다. 4페이지 썼을 때 25점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할까? 우리가 25점을 맞으려면 4페이지를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한 페이지에 배점이 얼마가 될까요? 한 페이지 배점? 페이지 분량도 무시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4니까 4로 나누면 얼마? 한 페이지에 6점쯤 되겠네요. 6점. 6, 4, 24.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3페이지를 썼다. 3페이지를 썼다. 3페이지를 정말 정확히 썼다. 그러면 몇 점? 18점. 그럼 어떻게? 평균점보다 높아 안 높아요?
높죠. 근데 물론 이렇게 점수는 안 나오죠. 왜?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깎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 고득점이 한 67점, 68점 가까이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65점 이상 고득점 거의 안 보입니다. 나름 잘 나온 점수가 한 63에서 한 65점 정도 이 사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룰을 정하면 합격을 내가 필합해야겠다. 그러면 최소한 몇 페이지를 쓴다? 3.5페이지. 왜냐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가 제 1문 끝 이런 식으로 여백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마무리를 4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부득이하게 내가 3페이지 썼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점인데 이거 18점까지는 아니고 정말 점수 잘 줬다. 15점 나올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위험 부담이 있죠. 내가 타 수험생들보다 좀 더 임팩트하게 정말 정치하게 문장을 유리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고득점은 나오기 좀 어려워요. 합격은 할 수 있대. 그래서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답안 쓰는 분량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안의 검토는요, 우리가 한 페이지를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안의 검토가 한 페이지. 자,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3줄에서 5줄 정도를 목표로 하고, 논점의 정리는 우리가 5줄에서 7줄을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7줄, 여기 5줄 하니까 12줄이죠? 한 페이지가 22줄이라고 했으니까 반 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 페이지 반이 빠졌네? 그러면 관련 법리에서 얘를 몇 페이지를 써야 된다? 얘를 2.5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2.5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시면서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글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고를 그대로 필사해서 합격을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실 때는 뭐를 하셔야 되냐 하면 이 법리 부분에서 2.5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분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판례를 암기하시면서 판례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판례 법리가 내가 실제 스캔 써봤더니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 체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에서 이 목차를 잡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쓰고 어느 부분을 좀 간략하게 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 이제 분량까지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현출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볼까요? 결론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여기 문제를 볼까요? 여기 지금 나눠드린 답안자선 샘플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 수업 연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들으셔서도 해당 판례는 너무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랑 아이 컨택 한번 해주시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해당 사건은요, 춘천 변전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우리가 갑이라 하겠습니다. 회사를 A 회사라고요. 그래서 이 갑이 종전에 구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춘천으로 근무지를 변경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일은요, 이제 전기 기계실에서 이제 기계 전기 고장 나면 수선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를 변전실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에서 지금 춘천으로 이사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돼. 근데 갑자기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는요, 경영이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 인력만 남겨놓고 그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해당 변전실 곳에는 2명만 근무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빡빡하게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반드시 근무시켜야 돼요. 근데 해당 그 변전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 둘 다 자격증이 없어. 그럼 회사 입장에선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네. 어떻게 해요? 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자를 신규 채용해야 돼요. 신규 채용하니까 지금 원래 2명인데 3명이 됐네. 자, 그러면 남은 1명을 우리가 보통 잉여 인력이랍니다. 그럼 이 잉여 인력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해고하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기존에 있는 2명 중에서 1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 중에서 누구를 먼저 보낼 것인가 봤더니 이제 을이 갑보다 오래 근무했고요. 전공도 갑은 문과인데 을은 이과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업무 적격성이 누가 더 좋다? 갑보다는 을이죠. 그래서 일단 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갑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을 서울 본사로 보냅니다. 자, 서울 본사로 보내면서 이제 업무 내용도 더 이상 변전실 전공이 아니고 그냥 사무직으로 보내요. 사무직으로 보내는데 그 사무직 업무가 굉장히 복잡한 업무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조금만 이제 그 업무 근무를 하면은 다 습득할 수 있는 뭐 서류 정리 정도 그 정도 업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기 좀 미안하니까 승진까지 시켜서 보냅니다. 한 등급 위로 올려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해당 근로자 갑 같은 경우에는요, 구미에서 춘천으로 가족끼리 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다시 서울로 가려고 하자니까 서울값 집값 너무 비싼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 근처에 이 가족이 같이 머물 수 있는 주거지를 절대 못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못 가 이거예요. 나 못 가. 자, 그랬을 때 회사의 인사 명령이 정당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 인사 명령이 부당 전직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갑이 이게 부당 전직이라 하여 응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하면 갑의 회사의 전직이 부당 명령이므로 갑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바 갑이 응하지 않는 게 정당한지 뭐 설명하시오 이러면 질문 자체가 갑의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우리가 답안 구성을 합니다. 반드시 질문을 어떻게에 따라 가지고 그 형식에 맞춰서 어떠하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면 한 줄 처리돼요. 한 줄 처리되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가장 가까운 근거 제시합니다. 가장 가까운 근거 제시를 하면요, 이게 3줄에서 5줄까지 분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지면요, 질문을 먼저 보시고 그래서 결론을 먼저 짓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결론을 짓고 나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 자, 그러면 회사가 옳다 또는 근로자가 옳다 이걸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가 뭐예요? 법률과 판례. 근데 법률은 법전에 주어져 있으니까 법령 쓰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판례 법리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법리 내용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목차를 그냥 처음부터 이걸 다 암기한다. 비법들이 목차를 처음부터 다 암기한다. 너무 어렵습니다.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직 명령의 정당성은 우리가 연기를 다 들으셨다라면 아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부당 전직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뭐 휴직, 그리고 징계, 해고 이런 거 하지 못한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이제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로 갑니다. 그러면 판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일단 전직을 시키려면 우리가 회사가 이제 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업무 적격성에 따라 가지고 갑을 어디에 또는 갑에게는 어떤 업무를 이런 걸 시켜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인사명령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는 이런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다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허용을 해주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다? 근로기준법 23조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 권리남용 여러분들 비법이신 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다시 판례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리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제 불필절 이렇게 해서 이런 전직 명령의 회사 측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 또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큰가, 이걸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양자를 비교 교량해서 판단을 하죠.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갑을 보낼 것인지 을을 보낼 것인지 또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이런 인원 선택 합리성도 업무상 필요성 범위에서 포함이 된다. 이걸 다 배우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당사자와
그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즉 신해체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고려 요소가 된다라는 판례 법리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기를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법리들이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야 되죠. 자, 박혀 있으면 이제 목차를 잡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회사 측으로 할게요. 회사 측의 전직 명령이 정당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요. 잠깐만, 제가 설문을 뭐라고 썼나를 모르겠네.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질문이 이러겠지. 갑은 A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문장이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관련 법을 쓰는데, 그러면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판단하려면 회사 측의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를 봐야겠죠. 그러면 정당성 판단 기준,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전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정당성 판단 기준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만일에 특정했다라면 계약서 내용에서 이미 특정을 했죠. 근로조건 함부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특정돼 있다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특정이 안 돼 있다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판례가 말한 권리남용에 해당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형을 다시 나누는 겁니다. 자,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특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정되어 있다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라면 이건 사용자가 고유한 인사 권한이니까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자, 그러면 이 권리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가 받는 사용자 필요성, 업무상 필요성. 자, 그리고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 그리고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필요성에 우리가 다 아시는 이런 선택 합리성 내용 쓰시고, 불이익의 경우에는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불이익 정도가 현저한가, 그리고 두 개를 비교 교환하고, 협의 절차 준수 여부는 이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판례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만 쓰기 뭐하니까 이제 뭘 써? 지금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죠. 원칙적으로 전직 명령은 정당한데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면 정당하지 않다니까 이 위에다가 그래? 그러면 이 전직 명령이 어떤데 전직 명령은 효력을 먼저 써주시는 거죠. 원칙적으로 전직 명령은 사용자가 고유 권한이니까 업무상 필요성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인데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그 내용을 먼저 써주시고.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인 법리죠. 이것만 쓰기 좀 뭐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더 뭘 써?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전직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진짜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뭘 쓴다? 전직의 의, 그리고 이 전직이 언제 쓰는지, 전직의 필요성,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전직 명령의 근거,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배점이 많진 않지만 우리가 전체 큰 어떤 답안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법리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죠. 사안 검토하고 논점 정리인데요. 여러분들 사안 검토가 논점 정리보다 쉽습니다. 사안 검토는 뭐냐면요. 우리 공부할 땐 거꾸로 갑니다. 사안 검토는 사실관계에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배웠던 판단 기준, 법리에 적용해서 법적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거꾸로 갈게요.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결론은 뭐였죠? 타당하지 않다죠. 그러면 여기서 왜 타당하지 않죠? 가장 가까운 근거 제시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근거 제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리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거예요.
맨 위쪽. 위쪽에서부터 우리가 세부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부연 설명. 그러니까 왜 타당하지 않죠? A 회사의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죠. 그러니까 가비형이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죠? 요 내용이 있는 거죠. 불필절. 그러니까 사안 검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필요성, 분리, 그리고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 여부를 다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에서 자 A 회사가 갑을 춘천에서 서울 본사 사무직으로 지금 그 보직을 변경시켰죠. 그 변경시킨 내용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법적 평가는 뭐예요? A 회사의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끝. 그러면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 갑이 이해를 못하니까. 갑을 납득시키려면 근거가 필요하죠. 그 근거는 뭐예요? 사실관계에서 나와집니다. 자, 그러면 갑의 경영 상태는 지금 피로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바 잉여 인력이 발생하였다. 자, 따라서 잉여 인력 중에 한 명을 이제 전직 명령을 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됐죠? 한 명을 보직을 변경시켜야 돼. 그리고 또 갑과 을 중에서 을이 업무 적격성이 좀 더 높으므로 갑을 본사로 그 전직 명령을 시킬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관계와 우리가 법리를 연결시켜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맞다 옳다 이걸 판단하는 게 법적 평가 사안의 검토입니다. 자, 그리고요 불이익을 보시면은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직 명령 같은 경우는요 미기출 논점입니다. 출제될 때까지 특혜급이에요. 이 갑의 경우에는 일단 장소가 춘천에서 이제 어디로 바꿔야 되는 거죠? 서울로 거주지를 변경할 불이익이 있고요. 또 업무 내용이 본인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변조실 전공 업무가 아니라 생뚱맞은 사무직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육체노동 하시는 분에게 갑자기 사무실 앉아가지고 일하라 하면요 이분들 겁먹습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불이익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익이 법적 평가는 해당 갑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불이익이 큰 것인가 이거를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평가는 근거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장소적인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서울 본사에 거주지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근방에 거주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말 부부도 많으니까 춘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불이익은 감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업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비록 종전에 했던 업무보다 생소한 업무를 하니까 그 업무에 다시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불이익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그 사무직 용도계 업무 주임 업무인데 이 업무가 그 쉽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무다 보니까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다. 자, 그리고 또 보상책으로서 우리가 배려해가지고 승진까지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이거를 감수할 수 없을 정도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양자 설령 이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라면 이거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그렇게 가고 마지막으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판례를 또 적용하는 거죠. A 회사가 비록 갑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부당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회사의 전직 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안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판례 법리만 여러분들이 때려잡고 있으면은 사안 검토는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논점 정리입니다. 근데 이 논점 정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여러분들 25점짜리 문제 하나 채점하는데요 1분 안 걸립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수험생들이요 지금 출원인이 2차가 지금 12대 1 정도 됩니다. 12대 1. 그러니까 한 3,000여 명 돼요.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강사분들이 보통 채점할 때요, 25점짜리 채점하는데 한 15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사님들 모르겠어. 특히 이제 그 합격생들이 채점하는 거는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첨삭을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문제에 15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50점짜리 채점한다? 그럼 거의 30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시간 없으니까 쭉 보고 채점, 쭉 보고 채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을 정독으로 읽어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수천 명이 쓰는 답안지를 보면 이 AI 인공지능이 아니면 막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 겁니다. 이거 전에 아까 봤던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다 읽지 않고요. 교수님들은 키워드 위주로 따따따따 봅니다. 그러다가 재수 없이 문맥이 안 맞으면 간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문맥을 강조하는 거고. 그러면 교수님이 그래도 채점자인데 아무리 못해도 뭐는 읽을까요? 논점 정리는 읽죠. 그리고 이 논점 정리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 가지고 교수님들은 이게 다 유추가 돼요. 유추가. 그러니까 이 논점 정리는 우리가 5줄에서 한 7줄 정도인데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논점 정리는 우리가 실무적인 답안 작성 방법이 있고요. 그냥 강학산 답안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단문형 논점 정리와 사례형 논점 정리는 완전히 틀립니다. 단문형 논점 정리는 내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쓸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뭐 설명해 보기로 한다, 검토해 보기로 한다. 예, 아닙니다. 우리가 사례형 문제는 실무형 문제거든요. 실무형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갑과 을이 있어요. 누가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맞아요? 갑이 옳냐 을이 옳냐를 묻는 건데 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아닙니다. 그럼 여기 논점 정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조금 시간 되시면은 대법원 사이트 가셔서요. 대법원 판례를 누르고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원심 판례가 있어요. 클릭 해보시면 1심 판례 뭐가 있냐면 당사자의 청구 취지가 있습니다. 내가 법적 그 소송을 제기하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지 그 내용을 청구 취지라는데요. 청구 취지가 논점 정리예요. 청구 취지가. 그러면 이 논점 정리는 단순히 목차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근로자 갑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회사의 인사명령, 전진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이게 왜 부당한지를 쓰는 거예요. 왜 부당한지. 왜 부당한지를 쓰는 건데 왜 부당하다고 주장을 쓰는 건데 거기서 정당성 판단 기준을 뭐 그냥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회사 측에서 어떠한 인사명령을 한 거죠? 갑에 대해서 지금 서울 본사로 거주를 변경하였고 또 업무를 변실 전공 업무에서 새로운 서무직 업무로 변경을 시켰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이익이 여기 판례에서 말한 것처럼 현저하게 감내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논점 정리예요. 또 회사 측에서 지금 전직 명령을 시켰는데 이런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직접 관련되는 것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법리만 알고 있으면 상황검토 되죠. 상황검토를 하려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예 이사하신 분들도요. 논점 정리 상황검토를 여러분들이 법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 암기만 합니다. 단순 암기를 하니까 암기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제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 수업을 잘 믿고 따라오시고 요청 드리는 부분을 확실하게만 해주시면 논점적인 상황 검토는 기계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논리 흐름에 맞춰가지고 서술만 잘하시면 됩니다. 짜집기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샘플 문제를 한번 볼게요. 1페이지. 제가 그 일기 때 50점짜리 문제를 내는데요. 전진 면역 정당성은 동일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논점 정리. 근로기법 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의 효력을 무효하고 있다. 자, 따라서 실체적인 측면에서 A 회사가 갑에게 서울로 정급 명령을 내린 것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정근으로 인한 근무지동이 갑이 통상 감세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인지, 그리고 A 회사가 갑에게 사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는 목차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당사자가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청구 취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로마자 2 전직명령 정당성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의 의, 그리고 전직의 실효성, 또 전직의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간단히 써주시고, 메인이 되는 거는 당사자 주장과 관련된 판단 기준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요, 전직의 제한에서 근무 대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전직명령 효력, 제가 판서로 다 설명해 드릴 부분과 통과, 또 권리남용 해당 여부,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안 검토를 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띄어쓰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띄어쓰기, 줄 띄어쓰기죠. 이거 제 답안지 작성할 때는 꼭 지켜주세요. 줄을 띄어쓰는데 얘는 기준이 뭐다? 단락입니다. 단락이고 목차가 아니에요. 목차가 바뀌었다 해서 띄어쓰는 게 아니라요, 단락이 바뀌었을 때 띄었습니다. 단락이 바뀌었을 때. 자, 그러면 앞 페이지부터 한번 볼까? 다시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문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키워드로 간단하게 구분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논점 정리 썼죠. 그리고 본문 씁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띄었죠. 이 한 줄 띈 건 목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띈 게 아니라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띈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가시면 로마자 2 들어가고 바로 중복차 1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단락을 썼고 그리고 띄고 그리고 나서 다시 중복차 2번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2페이지 보시면은 중복차 3 그리고 소목차 1 있고 그 다음에 소목차 1 있고 다시 단락 있고, 단락이 끝났으니까 한 줄 띄고. 자, 그리고 2번으로 보시면은 권리남용 해당 여부 쓰시고 한 단락 쓰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업무상 필요성과 생산성 불이익을 비교기로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업무상 필요성이니까 단락 주제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내가 쓰고 있는 키워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 줄 띄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성 썼어.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제가 이제 같이 붙였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단락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럼 띄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활상 불이익, 협의열차. 자, 협의열차 같은 경우에 이걸 다 묶어서 쓰려고 하니까 양이 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띈 겁니다. 단락을 뜰 때는 여러분들이 한 7줄 정도 쓰시면 단락을 한 줄 띄는 게 가독성이 좀 좋아요. 하나 단락이 너무 막 10줄 그리고 뭐 15줄 이렇게 길면 읽는데 좀 불편해. 그래서 한 7줄 정도 넘어가면 경우에 따라서 한 줄 정도 띄도록, 이게 여러분들이 답안지 인상이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항 검토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항 검토도 한번 볼까요? 복습할 겸. 자, 일단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이걸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이 회사는 경영 상황이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인 정기안전관리원을 채용을 해야만 했었고, 신규 인력 채용이 반드시 불가피했고, 이에 따른 잉여 인력 발생을 이유로 갑과 을의 업무 적격성을 고려하여 갑을 전보 처분하였으므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 인정된다. 사실관계에 나온 이 내용을 우리가 판례 법률을 연결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사항 검토입니다. 자, 한편 갑은 서울 본사로 출퇴근이 가능한 장소를 새로이 마련해야 하고,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던 사무직을 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 일단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없다를 먼저 평가하고 이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갑니다. 자, 그러나 갑은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에 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또 물품 구매 및 간단한 송장 정리 업무는 갑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A회사는 갑을 서무주임으로 승진 발령을 한 것으로 보아서 생활상 불이익은 갑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사항 검토는 법리 우리가 썼잖아요. 이 법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왜 그 근거를
사실관계에서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이죠. 잠깐만, 하나 더 있지. A사 정보처분은 비록 각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 갑이 있게 될 생활상 불이익 정도에 비춰봤을 때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즉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데 분량을 3줄에서 5줄 정도로 맞춰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답을 쓴다고 했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답은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것만 쓰면 좀 분량이 안 나오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쓴 거죠. 갑에 대한 정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 인정을 한편 갑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사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에 대한 정보 처분은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문제는 미기출 논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이 샘플 내용 있죠?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스캔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스캔해서 암기해 주시고 여기서 쓰는 논리 구조 있죠? 이 논리 구조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체계화를 시켜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안 샘플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OT 강의는 끝내고요. 10분 쉬시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